그날 단 한 문장이 70년 동안 이어져 온 동맹을 조용히 끝내버렸다. 공식 선언도 없었고 전쟁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기자회견, 평범한 질문,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짧은 대답 하나였을 뿐이었다. 그 말이 나오자 일본의 방송국들은 갑자기 화면을 끊었고 기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으며 몇 시간 뒤 일본 전역의 신문들은 같은 단어를 쓰지 않기로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했다.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다. 미국은 설명하지 않았고 일본은 해명하지 않았으며 그 사이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나라의 이름이 조용히 회의 자료 속에 반복해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말한다. 동맹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역사는 알고 있다. 모든 붕괴에는 반드시 시작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그날은 총성이 울리지 않았다. 국경이 닫히지도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세계의 외교 질서는 그날을 기준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도대체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고 왜 그 순간 선택받은 나라는 일본이 아니었을까? 이제부터 그날 아무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랍니다. 그럼 지금 사연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사연으로 제보하게 될 줄은 솔직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제가 겪은 일들이 과연 말로 설명될 수 있을지 누군가는 믿어줄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외교와 안보 관련 자문 업무를 10수년간 맡아왔던 평범한 공무원 출신의 민간 자문가입니다. 이름은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교라는 걸 뉴스 속 회담 장면이나 정상들의 악수 정도로 생각하죠. 하지만 제가 몸담았던 세계는 늘 새벽 전화로 시작했고 회의실의 공기는 언제나 말라 있었습니다. 단 한 문장, 단 하나의 표현 때문에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가 흔들리는 장면을 저는 여러 번 봐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순간 중에서도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무서웠던 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날은 특별할 것 없는 하루로 시작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죠. 새벽 5시 30분쯤 휴대전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외교 관련 일을 오래 하다 보니 몸이 먼저 반응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이면 괜히 잠이 얕아지곤 했습니다. 그날 역시 미국 백악관에서 정례 외교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정이었고 일본과 관련된 민감한 발표가 있을 거라는 사전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커피를 내리면서도 마음 한켠이 묘하게 불안하다는 느낌만 받았을 뿐 이 하루가 제 인생을 이렇게 뒤흔들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침 7시쯤 외교부 출신 동료인 박준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도현 씨, 오늘 미국 브리핑 혹시 챙겨보십니까? 짧은 문장이었지만 박준영의 성격을 잘 아는 저는 그 말 속에 묘한 긴장이 섞여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박준영은 필요 없는 말을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냥 평소 브리핑 아니에요? 라고 답장을 보내면서도 제 손끝은 이미 노트북 전원을 켜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몇 초 동안 이유 없이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감각은 대개 좋지 않은 전조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날 브리핑은 예상보다 차분하게 시작됐습니다. 기자들의 질문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백악관 대변인의 표정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일본 관련 질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 질문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일본과의 동맹을 지금처럼 유지할 계획입니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자동으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오랫동안 의심하지 않는 전제로 취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저는 손에 쥔 펜을 잠시 놓쳤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잠시 말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은 길지 않았습니다. 길어야 몇 초였을 겁니다. 하지만 외교의 세계에서 몇 초의 침묵은 때로 수십 장의 문서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저는 그 침묵을 보며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곧이어 나온 그 한 문장. 짧고 직설적이고 너무나 트럼프다운 표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 문장은 일본을 향한 경고이자 동시에 전 세계 동맹국을 향한 선언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기도 전에 제 전화는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통, 두 통이 아니었습니다. 외교부 선배, 군 쪽 자문위원, 민간 싱크탱크 연구원까지 모두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들었죠? 이거 그냥 말실수 아닙니다. 일본 쪽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일이 어디까지 번질지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했던 건 아주 오랫동안 굳건하다고 믿어졌던 무언가의 균열이 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조용한 균열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오전은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에도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화면은 이미 꺼졌는데 방 안에는 여전히 그 짧은 침묵과 한 문장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다. 외교 현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말보다 침묵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잠시 후 박준영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메시지가 아니라 전화였습니다. 박준영은 늘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도현 씨, 일본 쪽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도심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감각은 이미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아직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 라인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외무성 쪽에서 긴급 소집이 걸렸고 총리실도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박준영의 말투는 최대한 담담했지만 저는 그 미묘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이 상황이 단순한 외교적 해프닝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곧바로 몇몇 해외 언론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아직은 속보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 주요 방송사들의 화면 자막이 평소와 다르다는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현이 모호했고 단정적인 문장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확실히 말할 수 없는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외교라는 건 종종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쪽이 가장 많은 말을 하고 있는 상황. 일본 언론의 침묵은 오히려 불안의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오랜만에 외교부 시절 함께 일했던 선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이성호였습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각국 동향을 꼼꼼히 챙기는 분이었습니다. 이성호는 저를 보자마자 자리로 불렀습니다. 도현아, 오늘 아침 거 봤지? 봤습니다. 이건 일본이 생각보다 크게 흔들릴 일이다. 이성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미국을 동맹으로 생각해온 게 아니라 전제로 생각해왔어. 전제라는 건 질문하지 않는 거거든. 그 말이 유난히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일본의 외교는 오랫동안 미국은 늘 같은 자리에 있다는 가정 위에서 설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언제나 그 가정을 깨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전제를 정면으로 건드렸어요. 제가 말하자 이성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거야. 이건 협상의 신호가 아니라 기준을 바꾸겠다는 선언이거든. 그날 오후 외교 관련 비공식 단체 대화방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트럼프 특유의 과장이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일본을 향한 공개 경고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한 지점에서 모였습니다. 이전과 같은 미일 관계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마다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미국이 일본을 다시 보게 된다면 그 다음은 어디일까? 이 질문은 아직 누구도 공개적으로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일본 쪽 소식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익명으로 한 발언이 외신에 실렸는데 그 내용은 예상보다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미국의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해명도 반박도 아닌 애매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일본은 아직 상황의 무게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아니면 파악하고 싶지 않은 걸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 균열이 더 벌어진다면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그 변화의 틈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위치에 서게 될까? 아직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고 앞으로 더 큰 파도가 올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알람보다 먼저 울린 것은 메신저 알림이었습니다. 밤새 조용하던 단체 대화방이 새벽 4시를 넘기면서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이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잠을 설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메시지는 일본 쪽 소식이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이 예정에 없던 비공개 회의를 열었고 총리실에서도 핵심 인원만 참석하는 별도의 회의가 진행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흘러나오는 정보는 조각조각이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가 당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은 채로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외교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는 공식 발표보다 비공식 움직임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본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부는 이미 소란스러웠습니다. 아침 9시쯤 저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또 다른 인물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름은 최민석이었습니다. 현재는 민간 외교 자문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민석은 늘 직설적인 성격이라 통화가 시작되자마자 핵심부터 꺼냈습니다. 도현 선배, 일본이 지금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미국 쪽에 해명 요청부터 넣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식이에요. 최민석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요청이 아니라 항의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항의라는 단어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트럼프라는 인물을 상대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심하는 태도보다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를 훨씬 더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건 좋지 않군요. 네. 미국 쪽 반응이 바로 식었다고 합니다. 아예 답을 늦추고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고요.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현재를 상대하고 있었고 미국은 이미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시계가 서로 다른 속도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과거 자료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미일 동맹이 처음 맺어졌던 시기부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예외와 배려가 일본을 위해 작동해 왔는지 하나하나 떠올려 봤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동맹의 기준을 바꾸려 한다면 일본만 다시 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비교는 반드시 따라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비교의 대상이 되는 순간 준비되지 않은 쪽은 언제나 불리해집니다. 해질 무렵 저는 조용히 메모 하나를 열었습니다. 제목도 없이 적기 시작한 문장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 있었습니다. 미국이 다음으로 볼 나라는 어디인가? 이 질문은 아직 누구도 공식적으로 던지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일본 주요 방송사에서 짧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분했고 단어 선택은 유난히 신중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가 일부 존재한다는 표현이 전부였습니다. 동맹이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곧 인정이라는 걸 외교의 세계에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 머릿속에 아주 분명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었습니다. 지금 이 균열은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되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판 위에 새로운 이름이 올라오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균열은 언제나 소리 없이 커집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공식적으로는 이전과 다르지 않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외교에서 진짜 변화는 늘 조용한 구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흘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오후 3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고 저는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과거 국방 쪽에서 함께 일했던 인물 장태훈이었습니다. 그는 평소라면 메신저로 간단히 용건을 남기는 사람이었는데 전화가 왔다는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도현 형,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가능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장태훈은 잠시 말을 고르듯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쪽에서 내부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무슨 검토 말입니까? 동맹 재정비요. 일본 포함해서 전반적으로요. 그 순간 저는 의자에 등을 깊이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올게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렸고 이제는 그 결론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고 있는 단계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본 반응은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장태훈의 목소리는 확신보다는 조심스러움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내부 이야기를 쉽게 흘리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만큼 지금 전하는 말이 민감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일본을 비교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비용과 효율의 문제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트럼프의 그 한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호구가 아니라는 말. 그건 감정적인 발언이 아니라 앞으로의 기준을 예고하는 문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통화를 마친 뒤 저는 오래된 노트를 하나 꺼냈습니다. 예전에 미국과 한국의 협력 사례를 정리해 두었던 자료였습니다. 그때는 단순 참고용으로 정리해 두었던 것들이었는데 지금 보니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늘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준비해왔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간 싱크탱크 쪽에서 일하는 후배 윤지훈을 만났습니다. 윤지훈은 분석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감정보다는 숫자와 구조를 먼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선배, 이거 보시면 느낌 오실 겁니다. 뭡니까? 미국이 최근 검토한 방위 협력 국가 리스트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요. 화면에는 여러 나라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고 그중 일부는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스트의 중간쯤에서 저는 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눈으로 확인하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비교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윤지훈이 말했습니다. 그럼 일본도 알고 있겠군요. 아마 감은 잡았을 겁니다. 문제는 아직도 상황을 협상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의 외교 방식은 오랫동안 설득과 관계에 기대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설득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해외 뉴스 코너에서 일본 이야기가 짧게 언급됐습니다. 표현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전과 달리 동맹의 미래라는 말이 슬쩍 끼어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쓰지 않던 단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흐름을 지켜보는 단계가 아니라 선택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히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판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검토가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뒤부터 일본의 움직임은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 안에서는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뉴스보다 먼저 사람들의 말투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일본 쪽과 접촉이 잦은 한민간 외교 채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는 오랜 기간 일본과 협업해온 인물이었고 늘 신중한 표현만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통화 시작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일본이 많이 급합니다. 그 한 문장에 저는 잠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급하다는 말은 외교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판단보다 감정이 앞서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미국 쪽에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과거 사례를 쭉 나열하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과거를 강조하는 전략은 상대가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명백히 미래의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일본 총리실 명의로 나온 짧은 입장문이 외신에 실렸습니다.
표현은 공손했지만 문장 사이사이에는 미묘한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미일 동맹은 지역 안보의 근간이며 미국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는 문장이 특히 그랬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상대가 이미 흔들리고 있을 때는 설득이 아니라 부담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의 미국은 누군가에게 믿음을 요구받는 위치에 서길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다시 장태훈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형, 일본 쪽 대응이 오히려 미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입니까? 자꾸 동맹의 역사와 의무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미국 내부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장태훈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는 그런 표현을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협상 국면으로 보고 있었지만 미국은 이미 평가 국면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협상과 평가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한쪽은 주고받기를 기대하고 다른 한쪽은 점수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본 언론의 톤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노골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라는 말이 점점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트럼프 개인의 성향으로 치부하던 발언을 이제는 정책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변화를 보며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교에서는 인식이 바뀌는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서야 자신들이 전제로 삼아왔던 것이 흔들리고 있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 내부에서는 비교 자료가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단순한 방위 비용뿐만 아니라 위기 대응 속도, 정치적 안정성, 기술 자립도까지 포함된 평가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맹 재검토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작업처럼 보였습니다. 그 기준 앞에서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미국은 현재의 수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간극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메모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미국을 설득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설득의 대상이 아니다. 이 문장을 적고 나니 묘한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무너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일 동맹은 여전히 문서 위에 존재했고 양국 정상의 관계도 겉으로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뢰라는 건 문서보다 먼저 무너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신뢰의 공백을 누군가는 채우게 될 거라는 사실도요. 일본의 대응이 점점 과거로 향하고 있을 무렵 미국의 시선은 아주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공식 발표나 기사 제목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정표와 회의 명단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우연히 그러나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오후 4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미국 쪽 연락선 중 한 명인 마이클 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미국 내에서 아시아 전략을 다루는 실무자였고 말수가 적지만 필요한 정보만 정확히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메일로 간단히 끝낼 일을 그날은 굳이 통화를 요청해 왔습니다. 김, 잠깐 이야기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마이클 리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차분했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다음 주 일정 중에 당신 쪽 인사들과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성격의 논의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주는 무게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식 협상은 아닙니다. 검토 차원입니다. 검토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검토라는 말은 단순한 의견 교환이 아니라 선택을 위한 사전 단계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일본 쪽과도 같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마이클 리는 짧게 웃었습니다. 지금은 비교의 단계입니다. 그 말이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비교. 결국 이 단어였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한 나라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여러 나라를 같은 선 위에 올려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 위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변화였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오가고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일본이 흔들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제 질서의 기준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 쪽 관계자 몇 명과 비공식적으로 자리를 가졌습니다. 모두가 신중한 사람들이었고 이 상황을 감정적으로 해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자연스럽게 같은 결론으로 모아졌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랑처럼 들리지도 흥분된 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웠고 책임을 동반한 말이었습니다. 선택의 대상이 된다는 건 기대만큼이나 부담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 참석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뭘 요구하느냐가 아니라 이미 무엇을 해왔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주장할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지나온 준비의 결과가 평가받는 시간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했습니다. 같은 날 밤 일본 쪽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신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 문장은 오히려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변함없다는 말을 굳이 해야 하는 순간은 이미 변화를 느끼고 있을 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일본을 비웃거나 안타까워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한 시대의 방식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 서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사실이 지금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조용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이 진짜로 보고 있는 건 국가의 규모도 과거의 관계도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움직여왔는지, 책임을 어떻게 져왔는지, 그리고 준비를 어떻게 쌓아왔는지, 그 모든 것이 지금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무대의 중심은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고 그 변화는 되돌릴 수 없어 보였습니다. 미국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는 감각은 어느 순간부터 제 일상까지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뉴스를 분석하고 사람들의 말을 종합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제 역할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입장이 아니라 상황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한 건 한 통의 이메일이었습니다. 발신자는 미국 쪽 협력 창구였고 제목은 짧았습니다. 비공식 의견 교환 요청.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표현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메일의 문장 하나하나가 유난히 신중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단어 선택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였습니다. 그 시간 선택 자체가 이 논의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필요한 자료들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느냐보다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더 중요해질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회의 당일 화면 속에는 익숙한 얼굴과 낯선 얼굴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국 쪽 인사들은 모두 차분했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결정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자료를 넘기기보다는 제 경험을 먼저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숫자보다 이야기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늘 동맹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사용해왔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자 화면 속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맹이라는 말은 요구가 아니라 책임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화면 너머에서 누군가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는 걸 보았습니다. 큰 반응은 아니었지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위기의 순간마다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왔는지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자랑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이제야 꺼내는 기분에 가까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한 미국 측 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중 인상 깊었던 건 준비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말은 회의의 결론도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장이 오래 남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준비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동안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창밖에서는 늦은 밤의 차소리만 간간이 들려왔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은 여전히 미국을 설득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누군가를 밀어내고 싶지 않았고 비교의 결과로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감정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선택은 반드시 누군가를 남기고 누군가를 뒤로 하게 마련이니까요. 그날 이후 미국 쪽에서 추가적인 연락이 몇 차례 더 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톤이었고 모두 조심스러웠습니다. 결정은 아직 멀었다는 메시지였지만 동시에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일본 쪽에서는 여전히 강경한 발언과 과거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누군가의 실패를 기뻐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전 외교부 시절 함께 일했던 일본인 동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성실했고 책임감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상황을 보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잠시 상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외교라는 것이 결국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 없이 선언 없이 사람들의 태도와 질문이 바뀌는 방식으로요. 며칠 뒤 저는 뜻밖의 연락을 하나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일본 쪽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름은 사토 히로유키였습니다. 과거 다자 회의에서 여러 차례 함께 일했던 외교 관료였고 일에서는 늘 원칙을 중시하되 사람에게는 예의를 잃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연락을 해온 건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제통화 특유의 미세한 지연음 속에서 저는 사토 히로유키가 무슨 말을 꺼낼지 조심스럽게 기다렸습니다. 김도현 씨.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사토 씨. 잘 지내셨습니까? 형식적인 인사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사토 히로유키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밤늦게까지 회의실에 남아 자료를 정리하던 날들, 서로의 나라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누던 시간들. 그가 굳이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를 저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의 질문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누구에게도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사토 히로유키는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숨을 내쉬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지금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그 한 문장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불안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외교관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상황이 그만큼 벼랑 끝에 와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미국이 항상 같은 자리에 있을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사토 히로유키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를 건네는 것도 조언을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도현 씨. 그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기준을 바꾼다면 한국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그 질문은 개인적인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외교관 한 사람의 불안이 담긴 아주 솔직한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마도 조용히 움직일 겁니다. 조용히요. 네. 요구하기보다는 이미 해온 일들로 보여주려 할 겁니다. 사토 히로유키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방식이군요. 통화를 끊고 난 뒤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방금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국가 대 국가의 경쟁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들이 시대의 변화 앞에서 느끼는 불안과 책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미국 쪽에서 또 하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일정 조율이 아니라 아주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최근 논의가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그 문장 하나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는 건 결코 축하만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택받는다는 것은 동시에 더 많은 책임을 떠안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사토 히로유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특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제야 깨닫고 있다는 그 고백. 그 말 속에는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아직 늦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전환의 핵심은 바로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국가의 선택이 아니라 사람들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순간.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변화는 누구의 승리도 누구의 패배도 아니라는 것을요. 결정적인 변화는 언제나 예상보다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번쩍이는 발표나 역사적인 선언을 떠올리지만 제가 겪은 그 순간은 너무도 조용해서 나중에야 그것이 전환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은 흐린 오후였습니다.
비가 올 듯 말 듯한 하늘 아래에서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정도 없었고 외부 미팅도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날이어서 더 불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외교에서 중요한 일은 늘 일정표가 비어 있는 날에 벌어지곤 했으니까요. 오후 4시 40분쯤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장태훈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드는 순간 이 통화가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장태훈은 통화 연결음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형, 이건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 그의 첫 문장은 늘 그랬듯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사실상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흐름을 끊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국 쪽에서 내부 결론을 공유했습니다. 일본과의 기존 구조는 유지하되 전략의 중심축을 바꾸겠다는 쪽으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이 기대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막상 입으로 들으니 심장이 묘하게 먹먹해졌습니다. 유지하되 중심을 바꾼다는 말은 문서상 동맹은 남기고 실제 신뢰의 무게중심은 이동시키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장태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들어갑니다. 그 문장은 강조도 감탄도 없이 담담하게 전해졌습니다. 오히려 그 담담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쁘다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얼굴들이 떠올랐고 무겁지 않다고 하기엔 책임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일본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묻자 장태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거의 받아들인 분위기라고 합니다. 받아들인다는 말 속에는 체념과 정리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교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싸움에서 지는 순간이 아니라 판이 바뀌었음을 인정하는 순간이니까요. 통화를 마친 뒤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거리의 소음은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환호나 흥분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주 오래된 책임을 다시 떠올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미국 쪽에서 공식이 아닌 메시지가 하나 더 도착했습니다. 길지 않은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준비된 파트너를 선택했다. 그 문장은 설명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시간 동안의 평가가 모두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일본 언론에서 하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담담했고 내용도 차분했습니다. 미국 아시아 전략 다변화 검토. 일본이라는 단어는 본문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언급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이것이 일본식 존엄의 마지막 방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는 척하며 이미 바뀐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 말입니다. 늦은 밤 저는 다시 사토 히로유키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했던 말, 이제야 깨닫고 있다는 고백. 어쩌면 그는 이미 이 결말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끝을 직접 확인하는 일이 너무 두려웠을 뿐이었겠죠. 전화는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내려왔고 누군가는 올라섰으며 그 모든 과정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이야기가 단순한 국제뉴스가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론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빠르게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거창한 발표도 축포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말수가 줄어들었고 질문의 방향이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외교라는 건 늘 그렇습니다.
큰 변화일수록 마지막 장면은 유난히 담담하게 지나갑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몇몇 자리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좋은 일 아닙니까? 그 질문들 앞에서 저는 늘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좋다, 나쁘다로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았다는 말 속에는 책임이 따라붙고 중심이 되었다는 말 뒤에는 더 많은 시선이 붙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집 근처를 걸었습니다. 특별히 갈 곳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이라 공기는 차가웠고 길 위에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 적막 속에서 저는 문득 외교부에 처음 발령받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막연히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창한 목표보다는 제자리에서 실수하지 말자는 다짐이 더 컸습니다. 그 다짐이 이렇게 오랜 시간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의 결과가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질 줄은 더더욱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사토 히로유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긴 통화가 아니라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김도현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문장은 공식적이지도 감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결과를 받아들였고 그 과정에 있었던 저를 사람으로서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토 씨도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 문장을 보내고 나니 마음 한켠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도 미국 쪽과의 논의는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더 많은 요구가 오갔고 더 많은 책임이 논의됐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 한국은 보호받는 위치가 아니라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회의가 끝난 뒤 미국 측 인사 한 명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파트너는 생각보다 말이 없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말이 없다는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행동으로 보여왔다는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오랫동안 선택해온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트럼프의 그 한 문장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많은 것들이 그대로 유지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지된다는 건 언제나 최선은 아닙니다. 때로는 흔들림이 있어야 진짜 준비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기도 합니다. 결말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도 없이 자랑도 없이 그저 각자의 자리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요. 변화는 언제나 뉴스보다 늦게, 그러나 살보다 먼저 찾아옵니다. 국가 간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바로 거리의 풍경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칭찬이나 환호가 아니라 질문의 깊이에서 드러났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해외 인사들은 더 이상 한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누군가의 보호 아래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왔지만 이제는 보호 없이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부담이었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성장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변화는 찾아왔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늘 뒤에서 조율하고 상황을 해석하는 역할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제 말 한마디, 제 판단 하나가 더 무거운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이 커진다는 건 발언이 조심스러워진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내던 후배 한 명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 요즘은 선배가 말 안 해도 사람들이 먼저 묻네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면서도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묻는다는 건 이미 기대가 생겼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신뢰의 다른 이름이지만 동시에 실망의 가능성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던 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기술이었을까? 군사력이었을까? 정치적 안정이었을까? 그 모든 이유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조용히 책임을 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먼저 움직였고 손해를 계산하기보다 결과를 고민했습니다. 그런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변화가 자랑이 아니라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외교부 시절 처음 쓰기 시작했던 수첩이었고 앞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용히 맡은 일을 끝까지 하자. 그 문장을 다시 읽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문장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삶을 살아온 셈이었습니다. 며칠 뒤 사토 히로유키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좌천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방식 또한 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사토시답게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는 잠시 후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김도현 씨도 지금 자리에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이 이야기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로 끝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남는 건 국가의 이름보다 사람의 태도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 분명히 느꼈습니다. 선택은 국가를 바꾸지만 태도는 사람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 다시 다음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 아닐까요? 결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요즘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까?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늘 비슷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요. 아침은 여전히 오고 사람들은 출근을 하고 뉴스는 또 다른 사건들로 채워진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고 덧붙입니다. 기준이 달라졌다고요. 예전에는 동맹이라는 말이 과거의 약속을 의미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함께했는지, 얼마나 많은 문서에 서명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책임을 피하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를 지나왔다는 사실이 저는 아직도 실감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평범한 회사원처럼 서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앞에 서 있던 학생 둘이 작은 목소리로 뉴스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라 이야기였고 외교 이야기였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뒤에 있는 나라가 아닌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괜히 그 학생의 얼굴을 마주치면 제 마음이 들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말의 무게가 생각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뒤에 있지 않다는 말은 이제 앞에 서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처음 이 이야기를 기록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선택의 결과였다는 사실만은 남기고 싶었습니다. 트럼프의 그 한 문장은 분명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문장 이후에 벌어진 조용한 선택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과거를 붙잡았고 누군가는 현재를 증명했으며 누군가는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오늘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사토 히로유키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부탁이기도 했고 응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한 대답을 아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잘하겠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도망치지는 않겠다고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서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의 그늘을 만들 나라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가 힘 때문이 아니라 태도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변화는 늘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대단한 결단보다 사소한 책임의 반복에서 시작된다는 것도요. 그날 동맹은 조용히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뢰는 그보다 더 조용히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신뢰의 무게를 잊지 않으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사연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